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핵 개인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핵 개인을 넘어서 협력 개인의 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한 생존십이라는 책을 읽어볼 텐데요. 이 책의 저자인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히 언론에서 기자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교수님을. 어떤 사회학적 현상을 좀 분석해달라고 할 때. 다들 기자들이 시간에 쫓기잖아요. 예.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적절한 효율적이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피드백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 한 게 아닌가. 그래서 10년 정도 기자들이 많이 찾았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국이, 시국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45년 만에 비상계엄, 또 해제, 탄핵 정부. 지금의 우리 사회 혼란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사회학자로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하고 몇몇 그 장성들이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해갖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악한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랑 군인들이 거기에 따르기를 강요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휘관이랑 군인들이 거부를 한 건데 현장에서 뭐 707 특임대라든가 수방사라든가 뭐 이런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계엄군이지만은 1987년도 전두환 때 그때 이제 계엄군이랑 지금 2024년 이른바 이제 MZ 군인이라고 하는 젊은 군인들 이 근본적인 성격 차이를 강구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MZ 군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 뭐 진짜 사나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강철 군대 이런 등등의 이제 콘텐츠를 보고 자란 세대라고 하는 거죠. 뭐 SNS도 굉장히 능한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경쟁하고 막 생존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각자의 고유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자를 막 인터뷰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이제 개개인의 면모나 고유성, 개성, 자율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들 어떻게 보면 협력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굴종하고 맹종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의 타당성, 정당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주체이고 좀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느낌까지 느끼는 그런 아주 온전한 개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40년 차이의 어떤 군인의 특성, 그 차이를 좀 강구한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게 그나마 다행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고요. 또 최근에 보면 집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국회 앞 집회에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마치 외신에서도 주목한 게 팝 응원봉과 같다. 응원봉도 들고 나오고 그 가수들을 위해서 응원하던 그 응원봉을 가지고 촛불 시위를 또 이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 환경, 이런 모습은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젊은 시대, 요즘 젊은 세대의 어떤 특징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응원봉이라고 하는 게 K-팝 콘서트에서 이제 주로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저도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응원봉이 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훨씬 밝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촛불보다 훨씬 더 이게 뭔가 효용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응원봉 하면 일단은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뭐 이명훈 콘서트 이런 것들은 작년 세대가 많이 가서 참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응원봉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마치 왜 이 근조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시위하고 뭐 자기 어떤 그 목소리를 낼 때.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을 쫙 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원봉도 관심을 확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그 요즘은 시위 현장에 깃발도 많이 갖고 가요. 근데 깃발에 보면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조직들의 이름이 쓰여 있어요. 하여튼 뭐 온갖 이름들이 써 있는데 무슨 고양이 집사들의 연합 뭐 이런 식으로 something like that 뭐 그런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뭐 조직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조직은 없지만 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과 우리는 말하자면 위세가 있다. 기성세대 못지않은 위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깃발을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좀 창의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연합, 대규모 단체의 깃발을 들고 나갔다면 이제는
개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깃발을 또 들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깃발의 어떤 그 쓰여 있는 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위세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깃발을 통해서 응원봉이 하는 어떤 기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단체건, 그렇죠. 어떤 이제 우스갯소리로 매일 누워 있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재미난 것들이 아니면 많이 내 이름을 등장합니다. 걸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만의 어떤 담장, 뭐 담장의 어떤 뭐 편말 이런 것들도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K-팝 응원봉이라는 게 사실 그 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귀한 소장품이라고 해요. 가격으로는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이것도 이제 낮지 않은 금액이기는 한데 집에서는 평소에 어떤 이제 케이스에 싸서 보관하는 건데 그걸 들고 집회 시위장에 나갔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결심이다, 이것도. 맞아요. 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굿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사소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응원봉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토카드도 마찬가지고 K-팝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굿즈가 갖는 상징성이나 의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득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봐야죠. 특히 이번에 이제 탄핵 찬성 집회는 2030 세대가 많이 집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하는 거는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젊은 세대를 보는 우리 주류 우리 사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되게 자기 편익 중심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고 어떤 자기 나름의 사회성을 갖고 있고 소속감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인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많이 이제 생각들을 해왔던 건데 이번 집회 시위를 보게 되면 그런 계엄이라든가 이런 거에 부당함, 또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충천에서 올라오니까 뭔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거냐?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기발랄하게 하자. 근데 이게 집단행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끊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참여하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즐겁게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같이 참여해야 돼요. 콘서트처럼 참여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된 거죠. 이게 어떤 일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재미를 찾게 되는, 그러면 또 지속 가능한. 그래야 나도 오랫동안 참여할 수 있고 사람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목적했었던 탄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 집회 시위 때 어떤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서 뭐 민중가요를 비롯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 아닐 수도 있겠네요. 요즘 뭐 탄핵 챌린지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굉장히 발랄한 캐럴송에다가 가사를 바꿔가지고 뭐 그렇게 부르는 지금 챌린지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교한, 말하자면 놀라운 아이디어를 담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시대가 변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또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책 이야기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협력 개인의 출현 생존십이라는 제목인데 뭐 오너십, 리더십도 아니고 생존십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어떤 분열과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아픈 표현이죠. 그렇죠. 각자 도생, 그다음에 생존 경쟁 이런 네네네. 것들. 이러면서 이제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들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칸막이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보이는 칸막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칸막이일 수도 있는데 뭐 노 키즈 존, 노 시니어 존, 노 중년 존, 심지어는 노 교수 존도 있어요. 교수는 가라. 여기 애들이 오는 데다. 학생들이. 예. 꼰대 교수들 싫어한다. 아이고요. 오면은 나 교수인데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 무시하고 안 한 보이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주 일부의 사례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뭐 노시니어 존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약간 조금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고 약간 거칠게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 약간 정당방위적인 측면도 없진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노인들의 어떤 그 출입을 금지하는 어떤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너무 많네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관계를 강요하는 거. 그래서 뭐 프렌드십이라던가 파트너십, 뭐 오너십, 뭐 무슨 십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그 관계를 강요하고 어떤 그 멘탈리티를 강요하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을 텐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놓는 듯한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고유성, 자율 이런 것들보다는 집단의 어떤 부속품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회의 멘탈리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만든 신조어예요. 생존 10이 뭐 생존 뭐 10이 아니라, 생은 이제 살생. 네, 한자. 이거 그다음에 존은 zone이라서 영어로 표현을 했고요. 10은 역시 영어로 해서 10. 그 세 개를 합쳐가지고 분열과 갈등이 충만해 있는 우리 사회 민낯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요. 좀 어렵죠. 조금 책이 잘 안 어렵기는 팔려 한데. 이것도. 제목을 좀 더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칸막이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칸막이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하는 게 세대론입니다. 특히 이제 뭐 MZ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생각도 다르고 문화 양식도 다르고 어울리기도 좀 쉽지 않고 이 세대론이 오히려 더 칸막이를 더 많이 만들까? 더 높이 만든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MZ 세대론이라고 하는 게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네. 그게 뭐 좋은 의도에서 말하자면 그 뭐 디지털 뭐 세대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자율적이고 자기의 어떤 개성을 중시하는 그리고 어디 뭐 회사에 헌신하기를 거부하는 뭐 이런 워라밸을 중시하고 이런 어떤 젊은 세대를 좀 새롭게 이해해보자, 깊게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는 옳은 것이었는데 사실상 그 논의가 진전되는 방식이 이 젊은 세대는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에어팟, 이어폰을 껴야 뭐 효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휘력이 떨어진다. 뭐 금일이라는 말은 모르다. 금일을 오늘인데 뭐 금요일이라고 생각한다. 뭐 가재를 가재가 아니라 뭐 이 생물 가재로 생각한다던가 뭐 이거 가지고 되게 해프닝 같은 게 많았거든요. 약간 그쵸.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뭐 이런 돈. 뭐 그런 느낌이죠. 그 회사에서도 왜 이렇게 조직에 헌신하지 않을까. 근데 이 친구들은 조직에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논쟁이 되면서 이렇게 좀 사회성이 부족하고 자기 편익만 추구한다는 식으로 약간 그 스테레오타이핑이 된 거죠. 일종의 또 편견을 샀던 거고. 편견, 편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추길 필요는 없는데 하나의 시각이 계속해서 또 더 기울어지다 보니까 편향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도 이제 회사에서 젊은 세대랑 기성 세대를 표현하는 말하자면 좀 약간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약간 희화하는 표현이 삼뇨랑 이제 꼰대. 삼뇨는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돌발 업무가 떨어지면 돌발 업무 떨어지면 일하는 거는 자연스러웠잖아요. 예. 그 뭐 퇴근 미루고 일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요즘은 삼뇨를 외치면서 그냥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굉장히 완고한 그 리더들 이런 분들을 이제 꼰대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꼰대는 뭐 해외 언론에서도 이제 엄청 많이 보도를 했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꼰대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서 이제 기성세대도 타저하는 분위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혹시 교수님도 좀 겪어보셨나요? 그런 이제 MZ세대와 이렇게 갈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있구나,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라도. 저도 이제 대학원생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매주 이제 리서치 그룹 미팅을 하거든요. 논문 뭐 가지고 서로 얘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죠. 한 번은 여행을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음 주에 우리 되게 중요한 리서치 미팅이 있는데 네가 여행을 가면 되느냐. 자제해라. 딴 데 가라. 기어코 간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을 딱 던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상의를 했어요. 상의하다가 다른 팀원들하고요? 예. 다른 친구들이랑 상의하다가 의견이 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포용을 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에 잘해요. 연구를 잘하고 창의적이야. 그럼 또 뭐라 하기 힘든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이런 식으로 규범을 어기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한번 접고 감내했더니 포용을 했더니 얘가 더 열심히 일하더라. 약간 야구팀에서 4번 타자가 잠깐 이제 안 나타나고 이럴 때 참 라인업에서 빼버릴 수도 없고 그렇죠. 고민하는 뭐 그런 느낌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콘서트를 혼자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갔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혼자? 왜? 그 재밌어? 뻘쭘하지 않아? 교수님 절대 안 그래요. 아티스트를 응원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랑 뭐 교류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를 응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목표는 있고 나의 어떤 목표에 공유하는 어떤 나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어떤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같이 응원을 하니까 그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를 혼자 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뻘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떤 환경에서 의미를 찾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네, 라디오나 방송국에서 어떤 경품이나 선물 드릴 때도 네. 그게 공연 티켓이면 항상 2장씩 드리잖아요. 네. 이게 기성세대한테 이게 당연한 건데 한 장만 줘도 돼요, 이제는. 요즘 세대한테 나이를 좀 보시고. 오, 이거 달라지네요. 우리 구정우 교수님이 쓴 생존십이라는 책 함께 읽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70세 이상 0.5표. 사실 이게 좀 도발적인 내용입니다. 네, 책 내용을 네. 보면은 20년 후 대한민국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 1투표권이 아닌 0.5인분의 투표권을 줄 것이다. 당연히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죠. 가상의 시나리오. 근데 듣는 분들에 따라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사실은 황당무계한 얘기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인권 침해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헌법에 기본적으로 기본권, 평등권, 모든 사람은 1인의 그 투표권을 갖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예.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인데 네. 근데 우리는 20년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2044년도 그때 이제 27대 총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음. 그 즈음에 이제 젊은 당이 70세 이상 노인들의 투표권을 1표에서 0.5표로 조정안을 낸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인들의 인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젊은 층이 이제 1인 1표라고 하는 투표제로는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건 시대착오적이다. 불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 저출생 전 세계 거의 뭐 1등,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년 뒤에는 70세 노인이 그 노인의 인구가 있잖아요. 한편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20세랑 30세라면 꼭 집어서 볼게요. 20세의 인구랑 30세의 인구 합하고 네. 70세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70세 노인의 인구가 20살, 20살, 30살의 청년 둘을 합친 것보다 인구가 훨씬 많다. 두 개를 합쳐도 70% 정도밖에 못 미쳐요. 근데 노인들은 사실은 복지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정치인들이 노인들의 이해관계를 좀 실현하는 식으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 젊은 세대는 참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가상의 시나리오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세대 갈등 문제라던가 세대 충돌 문제, 국가적인 위기를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지 안 될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노인은 젊은이들의 미래이기도 하니까 선택을 또 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훗날 우리가 이런 논의까지 하게 될지는 또 가봐야겠네요. 네. 근데 생존십 이 책에는 추천사가 대단한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분이 총균쇠 네, 그 네. 저자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도 구정우 교수님의 이런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제러 다이아몬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총균세 저자이고 네. 뭐 문명의 대변동, 그러니까 문명의 대변동이라는 책도 썼고 그다음에 뭐 문명의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긴장과 갈등이 극심한 곳이 대한민국이다. 특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회가 예. 이 집단 협력이라고 하는 것과 개인주의가 항상 갈등을 하게 돼 있다. 네. 아까 제가 그 MG 군인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사악한 목적으로 협력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적인 네. 협력을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죠. 개인의 입장에서 이거 부당하니까 이걸 저항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개인의 고유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 협력과 개인주의가 모든 사회가 갈등을 한다. 긴장관계에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하나의 모범이자 어떤 해결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휴전 국가이고 관계주의가 강하고 또 집단 속에서 개인주의 또한
만연하고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심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 전 세계 모범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근대화를 이뤘고 빠른 시간 내에 민주주의를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설픈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계엄령 사태, 탄핵 정국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약간 세대 간의 어떤 세계관 충돌 같은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집단주의로 사회를 결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세대가 등장하면서 개인의 어떤 고유성, 개성, 선택, 인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두 개의 세계관이 갈등과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한테 기회가 없다, 일자리도 없다, 우리는 그러면 출산 파업을 하겠다, 열심히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특히 이제 어떤 위기든 위기를 빠르게 탈출하는 그 DNA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잘 좀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협력 개인입니다. 협력 개인. 세대 갈등 또 이 분열이 초래하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협력하는 개인, 협력 개인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어떤 개념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협력의 DNA랑 그 개인의 고유성을 조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발상이에요. 네. 피터 터친이라고 하는 초협력 사회를 쓴 저자가 있는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쟁하려면 협력하라. 경쟁하려면 협력하라. 경쟁하려면 협력하라. 경쟁을 왜 합니까? 경쟁은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죠. 예. 그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성공하면 너무 좋지만 성공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생존하려고 그러면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쟁하려면 협력하라. 그 얘기는 생존하려면 협력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의 DNA가 아주 수천 년 동안 만들어져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레 다이먼드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벼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밀농사 같은 경우는 물만 되면 강우량에 의존하는 농업 기법이지만 벼농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벼를 또 심어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추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과정에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 DNA가 우리는 많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이라든가 대도시 중심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협력과 질서를 촉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여기에 개인의 고유성을 덧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고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하진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MZ 군인 사례도 저는 아주 협력 개인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집단적인 어떤 압력에 굴종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성과 판단 능력, 성찰성,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액션을 취했던 것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어떤 군인은 또 끝나고 시민들한테 인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협력과 개인을 접목시키는 게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경쟁하려면 협력하라.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싶지 않다. 예. 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은 협력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협력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사람 개인들을 옥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협력했는데,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40년 동안 모든 개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협력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40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럼 협력에 대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협력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개인의 생각들, MZ 군인들의 생각들, 그다음에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민주주의된 생각들, 이런 고유성들, 개인적인 어떤 개성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함께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협력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인간은 누구나 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점점 더 상호 협력이나 의존성은 조금 더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 사회가? 근데 그게 대표적인 우리 사회의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남한테 묻던 거를 챗GPT한테 물을 테니까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네. 상호 의존성이 이완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아주 낯선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뭐 온갖 책들도 많고 유튜브 콘텐츠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그걸 써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쓰면은 또 내가 쓰게 되면은 또 자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그 조언과 또 필요한 압력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좀 회사에서는 아니 뭐 회사를 떠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챗GPT를 모든 사람들이 쓰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챗GPT를 다들 쓰는데 이게 기본값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챗GPT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돼요. 마케팅 팀, 뭐 R&D 팀,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사팀 모여가지고 챗GPT를 통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이게 단순하게 뭐 상호 의존성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상호 의존성을 늘리는 모습들이 많이 관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조수석 말 그대로 이제 조수 역할하는 조수석에 탄 사람이 지도를 펼치고 있었고 운전을 하다가도 중간중간 창문을 내리고 그 지역 사시는 분한테 길을 물어서 가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협력이었는데 내비게이션이 등장하면서 협력은 낮아진 것 같지만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뭔가 달성되는 목표 또 그곳엔 또 함께 할 사람들이 또 같이 있다라는 거 또 이렇게 맞습니다.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뭐 대학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그 제일 핫한 게 이제 융합 전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융합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학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해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고 새로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생성형 AI가 상호 의존성을 낮춘다면 그러면 심리학은 심리학만 하면 되고 사약은 사약만 하면 되고 AI 전공을 AI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모든 학문 영역이 같이 경계를 낮추고 울타리를 열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학도 뭐 경제라든지 다른 분야랑 또 같이 또 협력도 많이 그럼요.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난 한 4, 5년 동안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랑 협력을 해서 온라인 혐오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역할은 뭐가 혐오 표현인가, 혐오의 카테고리는 뭔가, 뭐 젠더, 뭐 정치 혐오, 장애인 혐오, 뭐 LGBTQ 혐오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만들고 이거를 판정하는 역할들을 했고 그 식별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는 이제 AI 연구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협업이죠. 그러네요. 그게 또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혐오라고 하는 걸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혐오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과 법을 만들면 되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거를 식별할 수 있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동화될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목적과 목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여러 분야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분야가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더 협력이 요청되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는 그러한데 이게 개개인한테도 설득이 될 수 있을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Z세대,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왜 강요하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는데 아니 백지장 그거 혼자 들을 수 있는데 그거 왜 같이 들어야 돼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떻게 말하면서 설득이라고 해야 될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런 개연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경쟁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고 생존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사실은 협력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나 이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협력을 중시 여기더라도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뭐 한솥밥 먹는 처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제 회사에 나와라. 그러니까 back to the office. back to the office. 그래서 예전에 유연근무나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회사로 나와라. 물론 일론 머스크가 그런 트렌드를 주도하긴 했어요. 근데 국내 기업들은 유달리 다른 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재택근무를 폐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그 집단적인 압력으로 뭐 개성을 좀 짓누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반드시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것만이 생산성을 높이는 일하는 방식인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나? 생산성과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협력을 하더라도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혹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줘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뭔가 필요하면 사실은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이의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기업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성과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알려달라. 그러면서 이제 트럭 전광판 시위 같은 거 하잖아요. K-pop 팬덤 그 뭐 이렇게 좀 집단 행동하듯이 이제 트럭을 대절해 갖고 전광판에다가 이제 우리의 그 피와 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달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회사에서 공론을 일으키고 의견을 그렇게 개진한다? 그리고 성과급 기준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CEO한테 이메일을 쓴다? 게시판에 올린다? 블라인드에 올린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협력 개인의 시대가 됐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회사에서 협력을 하지만 개인이 기본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오히려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보인다. 근데 이게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곧 2025년인데 리더들, 회사의 책임자,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더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CEO분이 큰 회사 CEO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메일을 주셔가지고 책을 재밌게 읽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하고 다 책을 나누셨나 봐요. 구입해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기술 기업이에요. 근데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또 의대 광풍이 불어서 좋은 인력들이 전부 의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능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잉여 인력과 고령화된 인력, 이 인력들이 젊은 세대랑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협력개인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을 때 그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회사가 뭐 그런 젊은 세대와 좀 리더 세대 간에 이제 협력하는 방법, 함께 공존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하나의 좀 재책의 실마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 리더들 입장에서는 달성해야 하는 목표도 있고 또 본인들이 해왔던 거랑은 또 다른 길로 가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하고 젊은 세대들도 또 이해를 하고 선택의 여지도 줘야 하고 자칫 그러다가 뭔가 목표 달성의 속도가 늦춰지진 않을까라는 또 염려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요즘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 선택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어쨌든 약간 집단주의적인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들도 토요일 날 회사에 나와라. 그다음에 유연근무를 없애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동 인풋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해요. 과거처럼. 예. 근데 지금은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우리 기업들이 왜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을까? 그 노동 인풋이 부족해서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해결책은, 그러니까 저는 중대한 변화가 기업 문화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코 문화에서 1코 해제 문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코 문화라는 건 뭐냐면 혹시 1코라는 말 아십니까? 어떤 의미죠? 일반인 코스프레입니다. 예? 일반인 코스프레. 직원들이 내가 잘하는 걸 숨겨요, 회사에서. 내가 게임을 잘하고, K-팝에 대해서 아주 능통해 있고, 그 무슨 그 문화적인 트렌드나,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걸 잘 깨고 있는데, 창의성이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테이스트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숨기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일 시킬까봐요?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얘는 회사 일을 안 하고 왜 다른 데 관심이 많지? 이런 식으로 편견으로 볼까봐 그런 것도 숨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1코 해제로 가야 돼요.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1코 문화에서 1코 해제 문화로 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기업에서 할 길이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효율성만 높인다라고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하는데 10명 중에 8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2명만 얘기해요. 이게 우리 회사의 직장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8명이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잃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특별한 재주나 특별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걸 숨기고 있으려고 하는 거네요. 일반인 그렇죠.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집단의 압력이 있으니까 집단 협력의 압력이 있으니까 개인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협력은 중요하지만 개인성을 키워주고 개인이 이제 협력 개인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특정한 분야에 왜 속된 말로 이제 덕후라고도 하는데 아주 깊이 그 분야를 통섭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또 이제 장점으로 극대화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관행 중에 하나가 무슨 리포트를 쓸 때 회의도 너무 많고요. 예. 그 리포트를 쓸 때도 정해진 딱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식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받는 분은 여기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받았고 융합 교육을 받았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통통 튀는 사람들인데 말하자면 이 도파민을 막 분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니엘 케이블이라고 하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공포 시스템과 탐색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뇌 구조가 있다. 공포 시스템은 어떤 보상을 하거나 처벌을 할 때 반응하는 그 두뇌의 영역을 얘기하고요. 네네네. 탐색 시스템은 뭔가 탐험, 실험, 모범을 할 때 움직이는 활성화되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전전두피질이랑 복측 선조체라고 하는 그 두 영역 사이에 있는 그 영역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내가 창의적인 일을 하고 탐험을 하고 실험을 할 때 반응하는 뇌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설레게 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 과감하게 읽고 해제를 하고 보고서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쓰고 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직원들이 설레는 회사, 월요일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방향은 그렇게 또 가야 된다는 거. 공포 시스템이 아니라 탐색 시스템이 머릿속에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네. 그 기성세대의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게 진짜 아까 뭐 회의 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회의부터 회식까지 이 젊은 세대, MZ세대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공존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또 조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리더분들 만나보면 항상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학을 뛴다고 하잖아요. 학을 뛰는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학을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편의만 중시하고 이게 워라벨만 중시하고 이런 세대가 젊은 세대다.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지금 뭐 그 탄핵 정국을 봐도 그렇고 젊은 세대의 어떤 창의적인 역량들 또 콘서트에 뭐 K-팝 팬덤으로 참여하고 또 덕후로서 살아가고 이런 그리고 또 일이 끝난 다음에는 또 그 러닝 크루에 참여해서 새로운 소속감을 발전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젊은 세대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성을 일구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사회성. 그래서 이게 회식은 거부한다. 무조건 워라밸만 중시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회사가 의미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공간과 영역이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몰입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아까 직원들이 설레는 직장 그게 뭐 몇 개나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만들어 가야 돼요. 리더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식단을 좀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맛있는 식단. 그래서 회사에 가면 일단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 건강한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가죠. 그리고 뭐 게임 뭐 월드 오브 그 워크래프트 뭐 이런 롤 이런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게임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만드세요. 회사에.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사소한 거라도 분위기를 바꿔줘야 어떤 설레는 어떤 직장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특히 교수님이 근데 MZ세대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두 세대를 합치는 게 이상하잖아요. 밀레니얼이랑 젠지면은 예, 그 10대부터 40대까지 아울러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이제 MZ라는 말이 너무 오염이 됐어요.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론이 얘기하는 그 MZ랑 별로 관련이 없는데 나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랑 비슷한데 기성세대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나는 그냥 정년을 추구하는 나는 무슨 뭐 파이어족 이런 거 절대 아니. 난 정년 추구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많으니까 당사자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세대를 합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MZ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냥 밀레니얼, 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사회초년생, 뭐 젊은층, 그다음에 신세대, 2030 여러 가지 뭐 대체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부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다음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좀 독특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콜라겐. 갑자기? 사회학에서 콜라겐? 이게 사실 콜라겐은 우리가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게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데 우리 사회에도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이대호님은 콜라겐 드십니까? 혹시? 족발 좋아합니다. 족발. 족발로 콜라겐을 대체하시는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차기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족발인데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그거보다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봉지로 되어 있는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콜라겐을? 네,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근데 콜라겐이 신체에 이제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혈액에도 있고 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가면서 우리 개인이 노화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노화되고 있잖아요. 급속히 노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노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생물학적인 노화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뭔가 갈등과 분열의 사회, 그러니까 생존십의 시대 이러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고 편견을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뭔가 공존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의 콜라겐 뭐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많은 세대가 모이는 공간 같은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광장시장이라든가 동묘시장. 동묘시장 가면은 그 기성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패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런 구제 옷 같은 거 살 수 있거든요. 광장시장 가면은 여러 세대가 같이 이제 이 먹방, 이제 일상의 먹방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다양한 세대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노인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만나는 공간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거죠. 지하철에서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들이 내가 출근할 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지나치면서 툭 치고 가고, 그러니까 뭔가 노쇠하고 쇠약한 모습의 그런 나약한 노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노인들은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짓는 거예요.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공간들에 가서 뭔가 건강한 노인들과 시니어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 전 이번에 시위 보면서 놀랐던 것이 응원봉을 들고 젊은 사람들 시위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노인들이 끼어 있어요. 노인과 장년들이 역시 응원봉을 들고 같이 세대가 어우러져서 호흡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세대 간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광장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쿠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엎드려서 자고 일어났을 때 얼굴에 그 베개 자국이 오래 눌려 있잖아요. 그게 빨리 지워지는 건 콜라겐이 좀 충분한 사람이고 빨리 베개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거는 콜라겐이 좀 부족할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사회에서도 콜라겐이 부족하면 사회적인 어떤 안 좋은 자국이 남았을 때 그 자국이 더 천천히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스펙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 스펙에 뭔가 좀 좋은 어른을 하나를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좋은 어른 만나기 프로젝트, 또 좋은 청년 만나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조금 노하우가 있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일이 해결이 돼요. 아직까지는 불행하게도 그래요. 그래서 스펙에 넣어서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익힐 수 있다면 매우 중요한 스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세대와 알아가는 그거를 이제 기성세대도 하나의 스펙으로 관리하면 어떨까? 맞아요. 예전에도 그 외국 작가였는데 90세인가요? 100세 이상의 노인들만 인터뷰를 해서 쓴 책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되었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또 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콜라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적 콜라겐. 그러니까 사회적 콜라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우리 사회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쿠션의 역할을 무엇이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가 협력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대에 대한 편견, 기성세대의 편견 아니면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 자신도 콜라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인 콜라겐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렇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국민들이 잘하고 협력을 잘하고 또 협력개인이 뛰놀 수 있는 어떤 놀이터를 만든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 이번에 이제 탄핵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봤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래세대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든 국가들이 이제 생기고 있다. 이게 영국의 웨일즈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10대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투표권을 점차 계속 낮춰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뭐 발언권이 없잖아요. 근데 뭐 기후변화라던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미래세대가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후소송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난 봄에 한 10대나 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름을 올려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했어요. 소송을 했어요. 기후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아니 지금 기후변화, 그러니까 2031년부터 탄소 감축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네. 왜 없냐? 그거 없으면 결국에는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 그럼 이거는 미래 세대가 피해를 지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어떤 2030년까지의 목표는 있지만 그 이후에 로드맵은 없더라. 뭐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이 뭐 알리백이라던가 탄소 감축 계획이 장기간 계획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아주 뭐 좀 추상적인 계획만 있을 뿐인데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31년부터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래세대위원회 같은 방식으로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정책을 리뷰하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메커니즘을 만들면은 어떤 세대 간의 그 공존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 어떤 기업들 보면은 젊은 세대들에게 임시적으로 뭔가 팀장 같은 보직을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차세대 리더 조직 이런 데에서 회사 중역 회의도 참여시키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그 섀도우 커미티라고 부르고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네. 이사회가 있잖아요. 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같은 아젠다를 가지고 젊은 세대가 위원회를 꾸려서 똑같이 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가를 판단을 해보고 젊은 세대 그 섀도우 윈도우의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진이나 이사회는 그걸 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 이게 협력적인 어떻게 보면 경영, 노사관계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한켠에서는 이게 또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되더라 이러면 또 이제 반발의 목소리도 또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좀 과도기적인 과정이니까 도입하는 이제 초입부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이제 뭐 기술도 많이 알고 뭐 챗GPT도 많이 써봤고 문화적인 취향도 고도화돼 있으니까 리더를 아예 당신들이 멘토링을 해라. 이게 리버스 멘토링, 영 멘토링이거든요. 근데 영 멘토링을 실천하는 방식이 실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주말에 박물관을 가는 거예요. 같이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 멘토링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정한 영 멘토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 사회초년생의 그 의견을 경청을 하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영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도 같이 이제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왜 조금 슬프게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을 열라. 네. 여긴 좀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몇 년 터울이 안 나는 선배랑 사회초년생 간의 갈등이에요. 근데 몇 년 선배들이 나를 꼰대라고 부를까봐 합당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관련해서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를 꼰대라고 볼까봐 아예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과 한 3년 차, 5년 차밖에 안 났는데. 네. 그러니까 1년 차 선배가 제일 무섭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계하는 분위기들도 있고 함부로 이 얘기를 못하는 조언을 해야 되는데 조언을 못하는 분위기. 그 리더도 마찬가지. 리더도
나는 조언을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되고 어떤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꼰대라고 불릴까봐 이야기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불행한 거죠. 일단 열린 마음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멘토링도 그렇고 리버스 멘토링도 그렇고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또 되어 있어야 할 테고요. 생존10 책을 구정우 교수와 함께 읽고 있고요. 생존10이라는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읽어볼 차례입니다. 교수님께 직접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낭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제 책에서. 네. 언제든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의 도전을 받게 되어 있다. 그 미래세대는 다시 다음 미래세대의 도전에 직면할 날이 온다. 세대를 초월한 대전제가 필요하다. 핵개인의 시대, 세대 충돌은 당연한 현상이며 이 현상을 타파할 그 무엇인지 찾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는 또 다시 그 미래 세대에게 도전을 받을 것이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 문장을 꼽아 주셨나요?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거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제가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같은 사피엔스고 같은 협력하는 종특을 갖춘 그 DNA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고 네. 또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시민들이고 공통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세대를 초월한 대전제, 협력개인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같이 공생할 수 있다. 하지만 한솥밥 먹자고는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이가 네. 한 가족이다. 이런 말은 하지 말자.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뽑았습니다. 구정우 교수와 함께한 생존10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